이번 시간에 이제 효소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자체는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통 이제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그래프의 X축, Y축을 확인을 안 해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효소를 보시면 효소가 하는 일, 이건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효소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효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생체 촉매죠. 생체 촉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촉매를 굳이 나누자면은 무기 촉매랑 이제 생체 촉매가 있는데, 무기 촉매는 말 그대로 이제 물이에요. 무기물인데 이제 그 어쨌든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 대사가 아니죠.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걸 이제 무기 촉매라 그러고, 생체 촉매는 말 그대로 물질 대사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 뭐 한다? 화학 반응 속도를 빨리 일어나 주는 걸 생체 촉매라 그러는 거죠.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냥 뭐 한다? 하는 역할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이 결론적으로 효소다. 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물론 뭐 이 정도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소 혹은 촉매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 그래프로 좀 살펴보면, 그래프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래프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효소가 없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 먼저 할까요? 활성화 에너지는 그래프로 보게 되면 항상 반응물부터 에너지 언덕 꼭대기까지, 이렇게라고 좀 생각하세요. 반응물부터 에너지 언덕 꼭대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인 거죠.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 이게 이제 효소가 없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에너지를 E1이라고 하면 EA죠. EA. 활성화 에너지 우리가 영어로 했을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에서 EA라고 쓰는데,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효소가 있게 되면 효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 효소가 지금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죠? 이 한마디로 언덕을 깎아버린 거, 산을 깎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예를 들면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제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잡는다면 100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50이라고 칠게요. 원래는 이제 그러면 70의 에너지가 있었다고 했을 때 효소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100이기 때문에 70 갖고는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근데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50까지 낮아지니까 그때는 70의 에너지로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결론적으로 더 조금의 에너지로도 만다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게 이제 촉매의 역할이죠. 뭐 효소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있죠.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요 에너지 차를 뭐라 부른다? 반응열이라 부르는데, 반응열은 조심하셔야 될 게, 반응열 값은 효소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야지 됐죠. 그래서 반응열은 효소와 무관해요. 효소와 무관하고, 만약에 반응열이 바뀌었다는 거는 아예 다른 반응이라는 소리야지 됐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값이 차가 바뀌었다는 건 아예 다른 반응을 의미합니다 했죠. 그래서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열은 바뀌지 않는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기질의 양, 효소의 양, 온도, pH, 우리 좀 이따 배울 저해제 등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기질이 많든 효소가 많든 온도가 높든 낮든 pH든 저해제가 있든 말든에 대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효소의 유무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예요. 그랬죠?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 효소가 없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는 것 뿐이에요. 그랬죠? 저해제가 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가지고 이제 뭐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죠? 이해됐나요?
물론 뭐 온도 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온이면 효소가 변성돼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효소가 없는 효과가 되니까 뭐 활성화 에너지는 증가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정도의 온도나 pH 변화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발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기억하세요. 요 3번 활성화 에너지는 뭐다? 이런 것들 기질의 양이라든지 효소의 양, 그 다음에 온도, pH, 저해제 등에 대해서 변화 없다. 이거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는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값을 보시면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크죠.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반응은 에너지 방출 반응이고, 그러면 에너지 방출 반응은 우리가 물질 대사로 치면 뭐 이화작용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화작용.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있을 때랑 효소가 없을 때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 대비 생성물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요 그래프는 이제 뭐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래프. 에너지 흡수 그래프가 되겠고, 그러니까 뭐가 된다? 해당 반응은 동화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동화작용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동화작용에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꾸 동화작용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분명히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부터 에너지 온도 꼭대기라 그랬는데 여기를 자꾸 활성화 에너지로 자꾸 잡아요. 여기를. 이거 활성화 에너지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어디? 반응물부터 에너지 온도 꼭대기까지다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효소의 기능을 보시면, 그래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 반응을,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물체 내에서 이제 봤을 때, 생물체 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조절을 하냐라고 보면은 일단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그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가능하게 하겠죠. 왜? 체온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물질 대사에 여러 가지 효소가 작용해요. 실제로 뭐 세포,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세포 같은 경우도 해당 과정에만 관여하는 효소가 10개가 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반응이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한다? 단계적 반응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반응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 출입 속도 같은 것들도 조절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효소의 생체 반응 조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효소의 기능은 다 봤고요. 그러면 효소의 구성과 종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자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요거 전에 여기가 먼저 나오죠. 저는 이제 뒤쪽에 효소의 특성은 뒤에 빼서 볼게요. 그래서 효소의 구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효소의 구성은 우리가 효소는 크게 이제 뭐 효소 혹은 뭐 전효소라고 부르는데요. 효소 혹은 전효소는 주요소 플러스 보조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제 주요소는 모두 기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주요소로만 되어 있는 효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소로만 되어 있는 효소도 있습니다. 있죠? 주요소 온리. 그러니까 보조인자는 옵션이에요.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소만 되어 있는 효소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학 1에서 배웠던 소화 효소들이 다 주요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밀레이즈라든지 뭐 펩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보조인자는 옵션인데 옵션.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인자가 이제 필요한 효소라면 보조인자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조인자가 필요한 효소인데 주요소만 있다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요소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주요소는 주성분이 뭐가 된다? 단백질이에요.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요소가 결론적으로 기질, 우리 반응물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를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효소 그림 보시면 요 부분, 요렇게 생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지금 뭐가 된다? 요 부분이 그 효소와, 그러니까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죠.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활성 부위라 불러요. 그래서 활성 부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결론적으로 누구다? 주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자를 보시면 보조인자는 이제 비단백질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인자는 활성 부위를 기질과 결합하기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보조인자가 필요 없는 주요소 같은 경우는 이미 활성 부위랑 기질이 그냥 결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조인자가 필요한 효소라고 한다면 보조인자가 있어야지만
기질과 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보조연자도 이제 조효소랑 무기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효소는 효소랑 약하게 결합해요. 아주 약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석, 우리가 물로 헹궈나면은 쉽게 분리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실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소를 이제 전효소를 셀로판 주머니에 넣어 놓은 다음에 물에다 넣고서 흔들어 주면은 셀로판 주머니를 통해서 물은 통과를 할 수 있죠. 물이랑 저분자 물질을 통과를 하는데 이제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은 통과를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주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주요소 같은 경우에는 셀로판 주머니 안에 남게 되고 저분자인 비단백질 부분인 조효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와서 여기 용액 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주요소, 만약에 여기를 주요소랑만 기질 섞으면 반응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조효소랑만 기질을 섞어도 반응을 안 일어나고 둘 다 섞어놓고 기질을 섞어줘야지 뭐한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일부 이제 조효소 설명드렸고요. 일부 무기이온, 뭐 복혈족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효소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얘는 투석 시 분리 안 돼요. 뭐 여기서 뭐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게 보통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생투에서도 크게 많이 다루진 않아서 그래서 조효소 정도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효소의 종류를 조금 보실게요. 효소는 크게 이제 화학 반응에 따라서 6가지를 분류해요. 첫 번째 뭐 있다? 산화환원 효소가 있겠네요. 산화환원 효소. 그래서 산화하는 효소는 말 그대로 산화환원 반응을 매개하는 효소가 돼요. 대표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생투에서 산화환원은 보통 수소 이동으로 많이 보거든요. 수소의 이동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탈수소 효소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탈수소 효소 이런 애들이 이제 산화환원 효소가 되겠습니다. 탈수소 효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뭐 있다? 전이 요소라는 애 있어요. 전이 요소는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인산이나 이런 작용기, 특정 작용기를 떼서 다른 분자에 전달해주는 애를 우리가 전이요소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포호흡 때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걸 배우거든요. ATP를 만드는 방법 중 한 가지인데 이게 그 인산기 전이요소가 해주는 거예요. 인산기 전이효소가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봤던 가수분해 효소. 뭘 한다? 물 분자를 첨가해서 기질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가수분해 효소라 그러고 대표적으로 가수분해 효소가 소화효소들이 다 가수분해 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거부가 효소 있는데 뭐 분해부가라고도 불러요. 분해부가라고도 부르는데 얘네는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건 일단은 가수분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수분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이중결합을 형성하거나 반대로 이중결합의 작용기를 첨가해 단일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해서 특정 작용기가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뭐 가수분해는 아니지만 특정 작용기가 그죠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반응을 매개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세포호흡에서 배우는 효소 중에 탈탄산 효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 TCA 회로 가면은 이산화탄소 탈탄산 회로는 뭡니까 되죠? 탈탄산 효소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름 정도는 다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질화 효소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분자의 이제 구조적 특성을 바뀌어서 분자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로 바꿔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크게 배우는 건 없어요. 생2 정도에서 난이도에서는 크게 배우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효소. 뭐 어떤 두 개의 기질을 연결을 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에너지 사용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ATP예요. 항상 ATP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리 지금 뭐 4단원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 유전자 이제 중심 원리 배우잖아요. 거기서 생명공학 기술 이건 6단원에 있긴 한데 어쨌든 뭐야 리게이즈라고 DNA 연결 요소라 부르죠. 이런 애들이 이제 연결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소의 종류 6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효소의 이제 특성을 봐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카탈레이즈 실험을 좀 하나 보고 갈게요. 근데 지금 완자에는 요 실험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카탈레이즈 실험은 아니거든요. 카탈레이즈 실험은 아닌데 잠시만요. 맞군요. 이거 카탈레이즈 실험이었네. 아닌 줄 알았는데 맞네요. 이거 카탈레이즈 실험이에요. 그래서 요 실험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카탈레이즈라는 애는 뭐 하는 거냐면 카탈레이즈는 효소인데 얘는 뭐 하는 애다?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예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식 적어드리면 H2O2를 요 카탈레이즈가 매개를 해서 분해를 하는데 뭐 개수도 좀 맞출게요. 그래서 H2O랑 O2로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죠. 이 카탈레이즈가. 여기가 카탈레이즈. 그러면 요 카탈레이즈에 의해서 이거 두 개가 생기고 결론적으로는 뭐가 여기서 만든 산소 기체 때문에 요 거름종이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냐면 감자즙 안에 이제 카탈레이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자즙. 뭐 감자즙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거 동물의 간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간.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됐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A, B, C 있다고 한다면 뭐 여기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금 대조군이다 보니까 여기는 떠오르지가 않겠죠. 그죠? 여기서는 O2가 아예 생성이 안 될 테니까 이건 떠오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근데 HCl HCl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아니군요. 죄송해요. 여기 지금 카탈레이즈는 다 넣어놨다는 가정하는 것 같아요. 카탈레이즈는 다 있다는 상태에서 얘는 지금 어쨌든 증류수니까 이게 대조군이고, 그러면 이건 중성 pH니까 여기서는 이제 잘 떠오를 거예요. 잘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얘네 BC 같은 경우가 지금 뭐가 되니까 BC 같은 경우가 실험군이 되실 텐데, BC 같은 경우가 요 실험군에서는 뭐가 보인다? 지금 pH를 바꾼 거죠. pH. HCl 즉 산성이 된 거고 NaOH 즉 염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떠오르더라도 거의 잘 안 떠오르게 되겠다. 뭐 이런 실험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카탈레이즈 실험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효소의 특성을 조금 볼게요. 효소의 특성. 근데 효소는 이제 뭐가 있다? 효소 기질 특이성이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소의 활성 부위 모양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활성 부위 모양의 특이적인 기질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특이적인 애만 결합할 수가 있고, 요 부분에 특이적인 애만 결합할 수가 있고, 이런 애들은 결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이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할 때 이제 락앤키 모델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자물쇠와 열쇠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자물쇠를 열려면 거기에 딱 맞는 열쇠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단백질이 실제로 뭐 딱 모양이 굳어져 있는 고체 같은 경우도 아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도적 값 뭐 이런 거 설명하거든요. 인디스드 핏 뭐 이런 거 하고 뒤에 뭐 더 설명하는데 알로스테리 조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정도만 그냥 락앤키 뭐 자물쇠 열쇠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효소는 불변한다라는 건데, 왜냐면 뭐 촉매도 그렇고 무기촉매도 그렇고 효소도 그렇고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쓴 효소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효소가 이제 기질과 딱 결합하게 되면 그때 잠시 동안의 상태, 뭐 이거를 뭐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않겠죠. 이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 그래요. 기질과 효소가 딱 결합해 있는 상태를.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반응을 일으키면 이제 생성물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요 효소 같은 경우는 다시 재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재사용 가능하죠. 재사용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얘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뭐겠어요? 당연히 효소가 이제 생체 반응 조절할 때 효소에 이제 뭐예요?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겠죠. 효소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들.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온도를 보시면, 온도를 봤을 때 그래프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최적 온도가 36.5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효소라 그런다면. 그러면 36.5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근데 잘 봐요. 36.5도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반응 속도가 계속 이제
뭐예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즉 주요소, 단백질인 주요소가 고온에 의해서 변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변성. 그죠? 변성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효소가 결론적으로 변성되면 더 이상 그 활성 부위 모양이 유지가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효소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래요. 분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반응 속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저온에서는 변성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온에서는 변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온도를 최저 온도까지 올리면 다시 속도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변성된 효소는 더 이상 이제 효소로서의 기능이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최저 온도로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반응 속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저 온도보다 낮을 때는 온도를 높이면 그러니까 낮을 때예요.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다시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최저 온도보다 높을 때는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주요소가 변성되고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다시 쓰면은 온도를 다시 낮춘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온에서는 변성 안 되고요. 고온에서만 변성됩니다. 당연히 이제 생명체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체온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효소마다 최적 온도는 달라요. 사람 같은 경우는 36.5도겠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체온이 한 2도에서 3도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한 39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거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린 건데 변성돼 버리면 지금 그렇죠. 활성 부위 모양이 원래 활성 부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기질과 결합했는데 변성되면 더 이상 활성 부위 모양이 원래 상태로 유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한다? 기질 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효소로서의 기능은 상실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강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수소수 지금 카탈레이즈 반응이죠.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삶은 간 같은 경우는 효소가 다 변성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죠. 뭐 C 같은 경우는 지금 증류수니까 대조군이겠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H예요. pH 산염기에 의해서 또 이제 뭐가 된다? 영향을 받는데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이제 뭐냐면 수소 결합도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뭐 이온 결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화학 투 하셨으면 반데르발스 뭐 이런 거 배웠죠? 반데르발스 이온 결합 뭐 소수성 결합 이런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3차원 구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결합을 이제 깨트릴 수가 있어요. pH가 작용해 버리면 즉 산에 들어가던가 염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당연히 단백질 구조는 pH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펩신으로 볼게요. 펩신 같은 경우는 우리 위에 존재하는 효소죠. 우리 위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최적 pH가 2예요. 왜? 위산 때문에. 근데 이제 2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럼 결론적으로 최적 pH보다 pH가 작아졌다는 건 최적 pH보다 산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이 돼도 반응 속도가 그러니까 감소하는데 최적 pH보다 산성이 돼도 뭐가 된다? 변성이 되고요. 최적 pH보다 염기성이 되더라도 변성이 됩니다. 효소 같은 경우는 염기성이 되더라도 변성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pH에 의해서는 최적 pH보다 산성에서도 변성. 그래서 속도 감소. 그 다음에 최적 pH보다 염기성에서도 변성돼서 속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성됐다는 건 내가 다시 최적 pH로 맞춰주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시하게 이제 비가역적이라 부르죠. 우리 화학에서 배웠듯이 비가역적,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죠? 강을 건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효소마다 최적 pH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뭐 사람의 효소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펩신 같은 경우는 2고 입에 있는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7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정의 트립신 같은 경우는 8이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pH에서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정리하고. 그래서 변성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변성은 언제? 고온일 때. 그죠? 최적보다 고온일 때. 그다음에 최적 pH에 대해서 산성일 때, 그다음에 염기성일 때 변성이 되시는 거고요. 변성 안 되는 게 뭐다? 저온일 때는 변성된 거 아닙니다. 이거 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그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기질 농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모든 효소가 반응에 참여 전이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건데 효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는 여기 전까지예요. 효소는 일정해요. 효소의 양은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기질의 양만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는 효소가 5개, 4개군요. 효소는 4개 있고 기질은 2개가 있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를 2개밖에 형성을 못하니까 속도가 이 상태인 거고,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옆에 보게 되면 효소는 4개 있는데 기질은 지금 몇 개예요? 8개, 9개군요. 기질은 9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까요? 복합체라고 쓸게요. 복합체의 개수가 결론적으로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선 복합체가 2개밖에 형성이 안 되고 여기서는 복합체가 4개가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당연히 잘 생각해봐요. 효소가 일정한 상태에서 모든 효소가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으면 기질을 백날 첫날 늘려봤자 뭐한다?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요 시점부터는 모든 효소가 다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효소가 이제 포화가 됐다는 거죠. 효소가 포화가 돼서 이제 기질량을 늘려도 더 이상 뭐한다?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없고요. 거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지금은 기질보다 효소가 적은 거니까 효소를 이제 더 넣어주면 속도를 다시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효소가 반응 참여 전에는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초기 반응 속도 올릴 수 있지만 모든 효소가 반응에 참여하면 기질의, 이거 뭐 오타가 좀 났네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속도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효소가 이미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저거 아까 다 해드릴 거 저온 변성 X, 고온 변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이거는 왜 넣어놨나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빼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효소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반응 속도는 계속 빨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기질의 양이 일정할 때, 기질의 양이 일정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질보다 효소가 부족하다 그랬으면 효소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옆에 그래프는 지금 요 그래프랑 똑같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자꾸 저 그래프를 뭐로 보냐면 X축, Y축을 안 보고 보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시간 반응 물량이죠. 시간 반응 물량이면 반응물이 빨리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 속도가 B가 A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이 그래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B가 A보다 빠르고, 그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반응이 완료됐어, 만약에. 반응이 완료됐어요. 처음에 반응물의 양은 똑같죠. 반응이 완료됐다고 한다면 생성물 양은 동일해야 돼요. 어쨌든 다만 차이는 뭐냐면 빨리 끝났냐 늦게 끝났냐의 차이지 생성물 양이 바뀌려면 애초에 반응물 양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요 그래프를 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거 그래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지금 저 곡선으로 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그냥 쉬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가 X축이 생성 물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X축, Y축 안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가 T2, 여기가 만약에 T1이라 그런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T1과 T2의 반응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니 했더니 요 그래프 보고서 이 그래프 생각하고서 반응 속도는 당연히 T2가 빠르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생성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잘 봐요. T2 이후로 생성물량이 일정하다는 건 이미 반응이 끝났다는 거죠. 반응 끝.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응 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반응 속도는 결론적으로 기울기에 비례하는 거죠.
반응량이 그러니까 생성물량이 얼마가 빨리 만들어지냐 이거니까 기울기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X축, Y축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해제인데, 저해제라는 건 결론적으로 효소의 작용을 저해를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해제는 크게 두 종류의 저해제가 있어요. 경쟁적 저해제랑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데, 경쟁적 저해제는 뭐냐면 기질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뭐 한다? 활성 부위를 놓고 부위는 뭐나요? 활성 부위를 놓고 뭐 한다? 효소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합할 거라고. 그래서 기질과 구조가 유사해 활성 부위에 먼저 결합해요. 근데 얘는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합하더라도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효소의 반응을 저해합니다. 요 밑에 그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경쟁적 저해제가 여기 먼저 결합을 딱 하게 되면은 이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기질이 결합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쟁적 저해제인데, 근데 잘 생각해봐요. 경쟁적 저해제는 그러면 기질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효소가 하나가 있고 기질과 경쟁적 저해제가 각각 하나씩 있다고 한다면 뭐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50%니까 저해 효과가 엄청 크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효소가 뭐 예를 들면은 1개가 있는데 경쟁적 저해제 1개 있고 기질은 100만 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할 확률은 100만 1분의 1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말은 뭐 그만큼 저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된다?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저해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좀 이따 그래프로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라고 하면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기질 농도와는 무관하겠죠.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활성 부위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비경쟁적 저해제가 활성 부위는 여기인데 활성 부위가 아닌 자리에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이렇게 바뀌니까 더 이상 어떻게 된다? 기질이 결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나올 텐데 저해제 A, B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기질 농도가 증가했을 때 결론적으로 저해제 A 같은 경우는 초기 속도는 없을 때보다 느리지만 기질 농도가 증가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경쟁적 저해제가 되는 거고요.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 농도를 높여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 얘는 활성 부위에 대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경쟁적 저해제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예를 들면 또 이제 T1이라 할게. T1에서 T1이라고 하는 게 아니군요. 여기를 왜 봤나요? 여기서 만약에 잘 봐요. 반응이 끝났어요. 반응 완료. 3개 다 반응 완료했다고 칠게요. 반응 완료 특정 기질에서. 예를 들면 여기 이거 맞는데. 예를 들면 여기 농도를 C1이라 할게요. C1의 농도였을 때 기질 농도가 반응 완료가 됐대요. 그러면 생성물량은 어떨까요? 생성물량. 경쟁적 저해제 있을 때, 없을 때, 비경쟁적 저해제 있을 때 어쨌든 기질 농도는 똑같았고 효소량도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반응을 완료를 시켰대요. 그럼 생성물은 어떻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제 됐죠? 아까 말했죠? 저해제가 있다고 해서 뭐한다? 반응 속도가 0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속도가 느릴 뿐이지 반응은 해요. 그러니까 반응 완료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모든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질의 양만 동일하다고 한다면 저해제가 있든 없든 어쨌든 시간이 차이일 뿐이지 반응이 완료되면 생성물의 양은 동일하다는 거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이용인데요. 이건 그냥 쭉 읽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에서는 엿기름의 아밀레이즈에서 우리 식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 이용해서 우리가 고기 연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육제라 그러죠. 연육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새우젓의 단백질 분해 요소. 새우젓의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지방 분해 요소도 해서 돼지고기 소화를 돕는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누룩곰팡이, 젖산균 등의 효소를 이용해서 된장기치, 발효 같은 것도 다 효소고요. 생활품에서는 결론적으로 효소, 세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유용 미생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있겠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서 소화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소변 검사지 있죠. 그 다음에 인슐린 대량 생산도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을 배울 텐데
그 인슐린 유전자를 우리가 사람 DNA에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인제 뭐 DNA 제한 요소, 우리 자른 요소를 제한 요소라 그러고 연결 요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장균에 이제 플라스미드에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그걸 뭐 가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효소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오염물질 분해, 면섬유 가공 이런 데는 다 쓴다 정도 쭉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제 효소의 개념은 다 정리를 했고요. 개념 강의 끝났으니까 인제 끊고 인제 다음 강의에서 인제 완자에 있는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